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업문만 좁은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의 문도 좁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과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명문대생들에게나 가능하고요. 이제는 10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도 20대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셋집 찾기도 좁은 문 들어가기입니다. 전세 난민들은 이제 아파트를 포기를 하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또 면적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든지 방음, 누수 이런 여부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좁디 좁은 음식점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그동안 점심시간에는 주차를 금지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푼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로는 제외한다고 하고요. 여전히 화재 사고 때마다 들리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 문제. 사실 저는 이걸 풀 대책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좁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내일이네요. 12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 우려가 생각보다 크게 제기가 되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반대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효과도 없고 또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금리는 동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를 모시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의 농수축협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가 커지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관리하자라고 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여전히 부정선거 논란이 있고 혼탁한 양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합장 선거가 지역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선거인데요. 잠시 후 3부에서 제1회 조합장 동시선거의 의미와 부패 방지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시장은 약세로 마감했지만 대외 환경을 보면 아주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94포인트 0.2% 하락해서 1980.8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83포인트 0.83% 하락해서 619.6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대외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933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2,2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외 악재라고 하면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불거진 것이라든지 이런 게 될까요? 예,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이와 맞물려서 달러가 유로화 대비, 엔화 대비 네. 급격하게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국 경제에는 결국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유럽에는 다시 그리스가 채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불안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런 것을 우리나라 시장은 잘 이겨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과 강한 달러 이거는 예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 발언 하나로 다시 불거지고 하는 것이 시장의 생리인가요? 세상이 좋을 때는 모든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거부 반응, 이렇게 되면 악재에 민감해지고 또 네. 호재는 둔감해지는, 뭐 시장이 살아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좀 매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나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요.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내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뭐 쉽게 지금 가계부채 등을 감안하면은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6월달에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반대로 통화정책을 폈을 때에는 외국인 자금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은 뭐가 있었나요? 오늘은 1등과 2등이 시장을 방어해줬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3.73%, 현대차 2.2% 상승하면서 시장을 잘 방어해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역시 대장주 노릇을 톡톡 해줬고요. 현대차는 이 미국에 제2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이 한계 생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네. 더 증산을 함으로써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네. 환율세까지 입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코스피는 3.94포인트 빠졌지만 네. 코스피 200은 0.4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만큼 대형주의 위력이 네. 뭐 여실히 발휘된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였나요? 네. 그걸 던졌던 여자 승무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승무원이 미국에서 제소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 씨인데요. 네. 이 여성 승무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이 마카데미아 서비스가 이 매뉴얼대로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다그쳤던 네. 그 승무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창진 사무장이 사무장이었죠. 갔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무장을 불러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논란이 커지게 된 건데, 아무튼 이 최초 그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이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했던 이 승무원 김모 씨가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다가 대한항공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미국에서 제소를 한 거죠? 글쎄요, 국내 법원에 대한 불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미국이 훨씬 더 이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 배상 강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조사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훨씬 더 아마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 법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모르겠어요. 이 조현아 부사장이라든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건지 왜 거기에 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단 낸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민사소송 절차가 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김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국내에 있었던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이 자기를 회유를 했다. 네. 이 사건 이후에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를 했고 조 전 부사장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이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 지금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미국 재판에 출석은 어려울 것이고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파문이 네. 나라 밖으로 계속 퍼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미국 JFK 공항에서 회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는 것도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배상액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끝나지 않는군요. 아, 예. 아동의 그 학업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 아침에 기사 제목 봤는데요. 네. 네.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요. 네. 그 보건사회 연구원의 이제 김미숙 박사라는 분이 네. 2013년 한국 아동 종합 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 아동들의 주관적 웰빙 상태를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니세프 국제 유엔 아동 기금에서 그런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2013년에 유니세프에서 부유한 국가, 네. 잘 사는 나라들 아동들의 주관적 웰빙 조사라는 걸 했었는데 그 기법을 토대로 이제 우리나라 아동들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봤더니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이 유니세프 조사 대상 29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 50.5%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업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아이들한테 4점 만점에 몇 점이냐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4점 만점에 3점이면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높죠. 예. 그러니까 4점 만점에 3점 이상을 쓴 아이들이 전체 몇 %냐? 네. 이걸 이제 물어본 건데 그 아이들이 50.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상당한 아주 혹은 약간 정도의 학업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유니세프 평균 우리나라 아동들의 네.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30.3%고요. 예. 50.2%라고 5%라고 55%. 말씀드렸고 예. 유니세프 국가들의 평균이 33.3%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명 중 1명이 이 상당한 정도의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고 유니세프 평균은 3명 중 1명꼴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조사 안 해도 다 알 수 있죠. 네. 예. 가장 스트레스가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였는데 거기가 16.8%였으니까 우리가 네덜란드보다는 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3배 이상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이 된 건가요? 이게 아마 15세 이하로 15세 알고 이하. 있습니다. 네. 근데 15세 이하가 그 정도면은 15세부터 해서 19세까지 고등학교 이제 대입을 앞둔 애들은 예. 뭐 훨씬 더 심하겠죠. 네.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데가 스페인이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네. 뭐 이런 순이었다고 그러는데 네. 상대적으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쪽은 스트레스 지수가 20%대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 학업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그러니까 학교를 매우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아이들의 비율인데요. 네. 이거가 우리가 지금 18.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아이의 비율이 18.5%밖에 안 되고 이건 유니세프 평균으로 봤을 때 26.7이었으니까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꼴찌에서 5번째 국가였다고 그러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게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미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글쎄요, 뭐 굉장히 사실은 주관적인 것이고 네. 아마 뭐 다른 나라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안 느끼리라는 건 없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독 높다는 거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어떤 부모들의 태도,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동들이 아무튼 갈수록 일찍 네. 대학 입학, 뭐 성취, 성공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낮아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쟁과 줄 세우기를 하는 그 문화는 네, 부모들이 절대 바꾸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을 욕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예. 근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그러게요. 예,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참 뭐 글쎄 이게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입시 제도도 예. 물론 중요한 변수긴 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대입 입시 제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총체적인 예, 그렇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예, 부분이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강박감이랄까요? 네, 그런 이 압박감의 문화, 강박감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응축적으로, 네.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동 교육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어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를 네. 포함해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글쎄 뭐 이게 저희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훨씬 낫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얘기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네. 같아서 넘어가도록 화만 하겠습니다. 나죠? 네. 예, 호남 고속철이 다음 달에 이제 개통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광주까지 빠른 네. KTX를 타고 드디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이었죠. 네. 일정 구간이 네. 그냥 과거 국철선로를 그냥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09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완공이 됐고요. 4월 2일부터 호남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1시간 네. 반이면 간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빠르고 참고로 이달 말부터는 포항까지 KTX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서울역에서 포항에 있는 그 신포항역까지 2시간 15분이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교통이 잘 통하면은 일일 생활권이 된다. 네, 이제는 일일 생활권이 예.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도 가능해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증시 오늘 주춤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짙게 들이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내일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계부채 늘어날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도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는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 그리고 한국의 그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용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용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의견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차량용.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대통령이 경제교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해법은입니다. 내일이네요. 12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기구인데요. 금리 내릴까요? 이 내려야 된다는 쪽은 디플레이션 우려, D의 공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내리고 있으니까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쪽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렸지만 금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없었고 가계부채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정말 적절한 그 금리 정책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또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통위 하루 앞둔 오늘 지난 2007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많이 도와서 대통령의 경제교사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전화로 모시고요. 우리 경제와 통화정책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디플레이션 논쟁이 한창이에요. 네. 그래서 D의 공포다 뭐 이렇게 언론들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경제 디플레 빠졌나요? 저는 좀 불필요한 과민 반응이다. 저는 그래 보는데요. 예.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라고 할 것도 없이 네. 디플레라고 하면 물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 물가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예, 지난 92년도 통계 이후에 네. 한 23년 동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년 이후에 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빠진 게 한두 해가 아니고요. 그렇죠. 7년 연속, 예. 12년 중에 10년 연속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자꾸 우리를 비교해가지고 네. 디플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너무 과민 반응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소득도 안 올라가고 일자리도 없는데 물가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이 되어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예. 여기다 대고 또 물가를 올리자 그러면 서민들은 보세요. 일자리도 없죠. 그다음에 물가도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직은 디플레를 너무 그렇게 언론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까지는 없다. 예. 그러면은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네. 그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공포감도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이제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되면은 이거 큰 문제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물가가 이제 특히 이제 몇몇 개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사실 우리 서민들이 하루하루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제품들, 채소류나 이런 부분은 또는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전셋값도 올랐어요. 네. 예. 따라서 그냥 총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1% 2%대다고 해서 자꾸 공포 분위기를 불필요하게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근원 물가라는 게 있는데 원자재 가격과 같은 그런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우리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그 물가를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원 물가는 지금 2% 이상 뛰고 있거든요. 2.3%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물가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서가 아니라 예. 일본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일본은요 99년서부터 네네. 2012년까지 14년 동안 네. 두 해를 빼고는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디플레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을 알거나, 뭐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하지만, 당장은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디플레가요.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경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예. 언론이 잘못 디플레하고 경제가 네. 어려운 것은 다르다. 알겠습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 네. 거의 뭐 지금 한 4, 5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예. 지금 디플레 말이 나오는 건 최근이잖아요. 네. 다른 거죠. 그럼 우리 경기는 지금 어때요?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죠. 어떻게 어려운가요? 첫째는 소비가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 증가율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6%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것이 고물고물 떨어지더니 4%로 줄더니 3% 가더니 작년서부터는 물론 뭐 세월호 여파라고 하지만 지금 그게 2%, 네. 1%대까지 막 떨어지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소비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수출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네. 예, 통계에 따라서는 1월 달 수출이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예, 이거는 아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호인데, 예. 저는 그래서 그동안 2, 3년 동안 내수, 특히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수출 부진이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핵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수출로 그냥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살았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 수출이 사실상 수출은 이게 전부 다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돈 것이 오히려 저는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왜 그 부분은 전혀 언론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예. 그 디플레이도 안 오는 디플레이를 갖고 이렇게 네.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무역수지 흑자가 3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 둔화가 된 것이 좀 뭐 많이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흑자는 그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도 수입이 뭐 20% 가까이 줄어서 그런 건데 네.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네. 이래서 흑자가 난 거거든요.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수출이 마이너스로 돈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 박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박동수가. 예.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고 네네. 오지도 않은 디플레 갖고 뭐 거다가 또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좀 안쓰럽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하고요. 제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경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출 부진이라는 핵폭탄이 지금 터질 것 같고 소비도 지금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이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라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내려야지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금리 내리자는 이야기가 벌써 몇 번 나왔었죠. 많이 나왔죠. 나왔었죠. 예.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왜 내리자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은 돈이 더 많이 돌 것이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뭐 이제 경기가 돌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죠. 그러지 않아요. 왜? 네. 금리를 내려도 예.
금리를 내려도 돈이 는다?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네.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부과하는 금리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예, 보통 그렇죠. 예, 기준금리라는 게. 그게 내린다 해서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이 늘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이 늘면 투자가 살고 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준금리가 그다음에 자금을 풍부하게 하고 그래서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기까지는 네. 건너가야 할 한강 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단계가 많이 있죠. 많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그냥 대학교 경제 원론식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산다. 예. 이런 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경제학이다. 저는 그래 봐서 조금 꼼꼼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수님, 경제가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더 쉽게 빌릴 수도 있고 내 부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측면은 있거든요. 아니요. 그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 우리가 작년에 금리 2번 내렸거든요. 2번 내렸죠. 2.5에서 2.0으로 내렸습니다. 0.5%포인트가 내려갔죠. 아주 많이 내린 겁니다. 예. 여태껏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항상 0.5%포인트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5%일 때 0.5면 1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2.5일 때 0.5면 20%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내린 건데 그럼 그렇게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렸으니 투자를 좀 더 해볼까? 경제가 살아날까? 네. 실질적으로 경제는 작년 2, 4분기에 3.2에서 작년도 3, 4분기에 2.7로 떨어졌거든요. 네. 따라서 금리를 내리면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자료가 그걸 받쳐주지 네. 않고요. 무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도 그렇게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어떤 나라의 정부도 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과거 우리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같이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네.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네. 네, 어떤 정부, 현대에 있어서의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선진국들이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했지만 예.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예.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슨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경제가 매우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하고 정책을 풀어야 되는데 네. 마치 해봐서 아는데 하는 식으로 예. 뭐 그냥 돈만 넣으면은 다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정부가 무슨 마술사인 것 같이 그렇게 지난 7월서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막 박수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박수를 다 보냈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대단하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한다 하고 막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8개월 지나서 실적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예.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러면은 근데 그 정부가 우리 경제 어렵다, 진짜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정부가 말하는 거는 좀 바꿀 수 있는 목 아닐까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만 놓고 보면 예. 2013년도 현오석 팀이 있었을 때 네. 우리 경제 막 좋아진다겠어요. 그랬죠. 막 살아난다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부 이제 경제팀이 바뀌더니 그렇죠. 뭐 한때는 경기가 좋다. 우리 뭐 회복 기미가 확실하다 예. 그러다가 또 뭐 회복 기미가 미미하다 그러다가
도대체 언론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하고 예. 정책 당국의 그런 어떤 그 경기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네. 예, 정부가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것을 보면 재작년만 해도 뭐 4% 가까이 예상을 했었고요. 그랬죠. 예, 항상 뭐 3.89 이러다가 네. 실적은 3.2도 제대로 안 나오는 뭐냐면 정부가 그 경기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서민들이 시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사뭇 다르다. 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말을 못할 사정이 있기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예. 나쁘다고 하면 네. 그것이 또 더 나쁘게 할지 그러니까요.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정부는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감 없이 네.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통화당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통화당국에서도 시그널을 제대로 줘야지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부와 통화당국이 엇박자를 나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엇박자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역할이 있잖아요. 네. 통화당국은 통화당국대로 법에서 정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통화당국이 해야 하는 법도 없고요. 또 통화당국도 정부가 해야 하는 쪽으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너무 너무 반대되어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야 한다는 대명제는 다 같죠. 그러나 방법론에서 있어서는 좀 네.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예.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은 과거에도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충분히 토의해서 예. 한국은행이 거기 계신 분들이 경륜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분들의 존중을 존중하고 정부로서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죠? 네. 어떤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윽박지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말은 하셨죠. 최경환 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알아서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금리 관련해서요. 네. 지금 신 교수님이 외환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달러는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를 더 많이 쳐준다는데 우리는 금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그렇죠. 해요. 지금 예. 이제 어제 그저께 미국 주식 폭락을 했는데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네, 조기에 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 빠져나갈 거다 해서 우리나라 환율도 막 올랐어요. 네. 근데 여기다 금리를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이유에서도 금리는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외환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은 그게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리잖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도. 따라서 올리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내려도 네. 지금과 같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이것이 벌써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을 줬는데 예. 그러다가 만약에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려버리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네.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네. 들어와 있던 돈들이 외국 자본들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가속하게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자본시장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은행이 그쪽에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 어떤 믿음이 중요하고 자꾸 디플레도 아닌데 아직은 네. 물론 준비는 하고 대비는 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저는
공포를 자꾸 조장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그러면은요,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해법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 안 좋잖아요. 네. 이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방법, 대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예. 정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뭐 하면 될까요? 정부는 지금 경제에 우리 국가 경제에 숨어 있는 많은 비효율 요인들, 예. 그것은 정부 권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뭐 혁신이라고 해도 좋고 개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들어있는 많은 비효율, 뭐 그게 규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섭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가 꼼꼼히 한 3년, 5년에 걸쳐서 아주 긴 안목을 가지고 줄여내는 것이 저는 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런 어떤 그런 혁신은 하지 않고 예. 자꾸 기업 부분에다가 뭐 봉급을 올려라 내려라 예. 뭐 배당을 줘라 마라 이것이 되기는 하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앞으로 남은 3년이 굉장히 바쁜데 네. 자꾸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근데 신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가 하는 몫이라는 게 이제 비효율의 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하고 있다면은 예전 현호석 정부 그 경제팀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경제팀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좀 반대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규제를 이것은 쉽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니까 네. 한 정부 5년만으로도 전 불충분하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어떤 숨어 있는 소위 우리가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 집권하고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꼼꼼히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거는 미루고 있다가 경제가 막 안 좋아지니까 또 경기 부양한다고 뭐 복합 리조트 이야기했다가 뭐 이렇게 자꾸 하면. 네. 과거의 모든 정부들이 계속해서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했던 거와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다. 이건 준비된 정부라겠는데, 그리고 국정 그 기조도 국민행복 경제부흥을 아주 창조경제 멋있게 내놨는데 그 부분의 성과는 별로 안 보이고 계속해서 뭐 무슨 임금 올려라는 등. 그러니까 임금 얘기 지금 하셨는데요. 네. 그 임금을 그냥 올려라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논란으로 불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 관여할 몫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제도적으로 이제 최저 시간급 급이 거의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최저 그 임금은 그건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것은 뭐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효과는 있을까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요? 부작용도 있죠. 부작용이요?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그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불법한 방법으로 또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불법 체류자를 쓰거나 뭐 다른 것도 빠져나가긴 나가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으나 그건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내수가 부진한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2천만 근로자들의 소득이 경제 성장률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집에 가져가는 소득이 경제 성장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한 것은 맞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근로자들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에 저는 정부의 어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기업에다 대고 뭐 이렇게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여담인데요. 제 교수님 인터뷰 못할 뻔 한 것도 같은 게 매번 그 청와대 비서실장 한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매번이 아니죠. 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기사는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신문을 안 보니까.
아, 예. 네. 계속 아니, 남들이 저한테 뭐 전화를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뭐 경제팀을 이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아니 중요한 것은 네. 이것은 네. 뭐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의 어떤 현실적으로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이 네. 경제를 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첫째가 이제 어떤 분이든 팀워크를 이루어야 네. 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통화, 재정, 노동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테니 네. 경제도 그 다양한 분야에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예.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네네. 아주 성숙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건 정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가 네. 그렇게 나오느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생생경제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